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박태우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얼마나 이 가을에 맑은 공기와 햇살 속에서 또 풍요로운 들판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느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나라 걱정에 시름을 하고 계실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듭니다. 저 역시 이게 제가 팔자가 나라 걱정하는 팔자를 타고났는지 항상 현안을 분석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읽고 또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반 당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보다는 더 걱정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원래 제가 살아야 됐던 인생보다 좀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즘은 정말 힘들구나, 이 삶이,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참 힘든 삶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고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저런 또 그런 아픔과 어려움도 있는 법이니까 잘 참고 이겨야 되는 그런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고 또 우리 모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냥 외교부에 쭉 있었으면 저희 동료들이 지금 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요즘 통상협상가로 이렇게 커가지고 유명희 씨가 WTO 사무총장으로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협상 전문가로 계속 외교부에서 컸으면은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외무 전문 관료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냥 학교에 또 학자로서 계속 남았어도 또 동기들이 부총장도 하고 여러 가지 대학원장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거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가 않고 운명이 장난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안정적인 직장들을 버리고 뜻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당시는 난 또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줄 알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왔고, 또 강의도 대학의 정교수로서 항상 몸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초빙 교수로, 겸임 교수로 이렇게 또 연구 교수로 하면서 많은 연구활동, 강의활동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깜깜해지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요즘은 제가 시를 많이 썼는데 안 쓰다가 또 마음이 답답함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가끔 시를 하나씩 쓰게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옛날 시집 가져와서 지난번에는 옛날 시도 소개하고 최근에 쓴 시도 소개했는데, 지난 일요일 날도 제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 뒷산 근처에 가서 이제 지금 늦가을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가을에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를 하나 적어서 제가 우리 카톡,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좀 낭독해 드릴까요? 시작하기 전에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중추입니다. 만추가 아니고 제목은 중추라는 시 제목입니다. 중추. 새벽 공기 가르는 새소리도 울다 지쳤는지 목소리가 다 쉬었네. 가을이 도래하면 새로운 세상에 오리라 그리도 기도했는데 4.15 총선의 정치 사기극이 지나니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 안 좋은 세상에 왔다고 외치다 지쳐버린 새소리들. 저 까치 소리도 쉬었고 내 목소리도 쉬었네. 저 까마귀의 가슴도 새까맣게 타버렸고 내 맘도 검고 검은 수텅이처럼 다 타버렸네. 이게 제가 지난 일요일날 11일날 새벽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소요를 밝힌 시 한 구절입니다. 이미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읽어본 여러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시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쓰고 난해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행간의 짧은 언어로서 간결하게 의미를 담아서 공감하는 그런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전달이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나라 언론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수혁 대사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은 마치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보도하는 그 톤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간의 표차가 12%니 몇 프로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분석하고 미국의, 물론 CNN 같은 미국의 언론은 바이든 편을 많이 듭니다만은 미국에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팍스 뉴스라든지 보수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많은 뉴스 매체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큰 차이도 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대변하는 중산층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끌고 있는 주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렇게 바이든 후보한테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81%의 기독교인들은 내달 3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가지고 90%가 넘는 표를 던지겠다는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여론 발표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그거는 맞지가 않다. 2016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미 언론들은 힐러리, 그 당시 클린턴이 92%, 트럼프는 8%라는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패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도 했지만은 막판에 그렇지 않았죠. 선거라는 게 민심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으로 3일간 병원 신세를 진 후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정의 표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우리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박 기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확실히 끝내기에 꼭 필요한 국군 통수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 날이죠. 10월 7일 날 유타주의 미국의 솔클레이시티에서 열린 부통령 간의 디베이트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보다 펜스 부통령이 훨씬 토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부통령은 미국이 대통령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펜스 부통령이 국가 완보와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훨씬 적격이며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긍정적인 여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45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이 재선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입니다. 이건 뭐 100%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오바마 정권 때보다 경제가 훨씬 좋아졌다. 응? 오바마 정권 때보다 지난 4년간 미국 경제가 훨씬 좋아졌다. 물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3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건재함을 가시하는 등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에 자신감을 찾았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80에 가까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 지금 중국과의 엄청난 신냉전 구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론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지금 중국이 전파한 우한 코로나와 무역 불공정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전쟁 중에는 말의 기술을 바꿀 수 없다는 전례를 감안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백인 노동자 그룹들, 중산층이 아니고 노동자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치는 구호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이러한 구호를 많이 지지하고 있답니다. 이런저런 좀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또한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 이런 저는 긍정적인 여론을 미국의 백악관 출입하고 있는 제니박 기자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들이 너무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제니박 기자가 분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 관계, 지금 아시아에 지금 세 군데가 굉장히 큰 아주 핫한 지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만 해협을 놓고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파워 게임.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은 온 힘을 중국 공산당 봉쇄 전략에 쏟고 있고, 선거 전략도 그렇게 가고 있고,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그 옆쪽으로 아마 삼을 그럴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수혁 씨가 주미 한국 대사에서 계속 지금 이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의 주사파 인사들이 하는 발언은 정치인이고 국수주의적이고 과도한 이념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만은 그렇답니다. 외교관은 일단 주미 한국 대사라는 자리에 가 있으면은 동맹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언어 선택에 까다롭고, 또 언어를 선택할 때 10번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수혁 씨가 아예 계속적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빨리 문재인 씨가 이수혁 씨를 해임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는 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그 사람 속내까지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번에도 또 오늘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이분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뭐 하도 이 발언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게 뭐 그럴듯하게 가다가 결국 결론은 아니 우리가 꼭 미국 편에 서야 되느냐, 중국이 이익이 더 되면 그쪽에 쓸 수도 있지, 이걸로 기결되는 거예요. 아주 해서는 안 될 망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수혁 씨가 한 얘기 몇 가지만 내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참,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다.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6월에는 우리가 미중사의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6월달에 그런 얘기. 물론 뭐 이번에 화상 국정감사회에서 6월달에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내 부덕의 소치다 이런 조금 물러나는 기세를 보이더니 이내 또 계속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미국 외교가에서 배척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외감이 극도로 커지는 이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무관료 출신들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과 동북아 전략이 나오는데 우리 외교 방향하고 맞지 않는 애매모호하면서 결론은 결국 꼭 한미동맹만이 동맹이냐는 식으로 중국 공산당을 편을 드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제도 그래요. 지금 보편적인 분석, 미국에서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하는 미 국방성 국무에서 하는 톤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로비를 받고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미국의 고위 관료가 그런 얘기 했다고 말이야. 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임을 밝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로비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대다수의 미국의 주류적인 생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종전선언은 법률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고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는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서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정전협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분단체제에서 대남 적화 노선으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등등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분법으로 갈라치게 하고 한미동맹을 일관시키는 그런 카드로 써온 게 사실. 이거를 무시하는 전문 외교관 출신의 이수혁 씨는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냐. 그래 얘기니까 미국 고위 관료와의 접촉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다는데 그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관련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군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6.25 전쟁 등 우리가 혈맹으로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온 또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대한민국 명줄이 다 끝나기 전에 기사회상시킨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전체주의적인 중국 공산당과의 그런 시장 경제, 아니, 경제, 교육 규모만 놓고 이렇게 견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수혁 씨는 파직당하든지 소환당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번에도 뭐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 선택을 하고 있다니까. 한국은 이미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하면서 미국을 선택한 건데 뭘 또 뭐 선택하냐고 이렇게 국무성 논평도 나왔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말이죠. 북한만 동의하면 종전선언이 이견이 없다? 뭐 근거가 어디예요? 나는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사파 정권에 대한 무한 충성 발언이고, 외교부 차관부까지 지낸 양반이 이렇게 발언을, 더군다나 주미 한국 대사, 이렇게 지금 주미 한국 대사로서 미중 간에 엄청난 갈등 구조 속에서 지금 이 동아시아 남중국해에서 지금 세 군데서 지금 불꽃이 언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분히 친중적인 이 주사파 정권의 정서를 대변하고는 외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처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잘 평가해야 됩니다. 물론 뭐 워낙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 많은 기업들의 판매 전략이라든지 협력 구도는 중요합니다.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일반적으로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미국과 중국을 선택하자면 안보와 우리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자꾸 이수혁 씨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주미대사의 그런 균형 잡힌 판단력이라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더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해도 되고. 문재인 씨가 이거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농성이라 돼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당장 파직하라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도 상임위에서 뭐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아니 중국 공산당이 심지어는 문화예술 영역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과거에 구한 말에 물론 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그 대국으로서 한반도에 삼국통일 이전부터 뭐 삼국통일 신라, 고려, 조선, 구한말 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오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21세기의 자유민주적인 가치로 해양문명에 편입돼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원동력은 거기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한미동맹에서 나왔잖아. 한미동맹만 더 굳건하게 하면 중국 시장 더 열리고 중국이 우리를 더 아마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집토끼 잃고 산토끼 잃고. 그 유명한 우리 젊은이들 BTS가 그 미국이 주는 벤플리트상 수상소감에서 말이죠. 6.25 전쟁에 대해서 미국을 조금 친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중국의 그 네티즌들과 중국 공산당 그 기관지죠. 환구시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6.25 전쟁은 미국이 침략자인데도 미국 입장에만 맞춰 발언했다. 미국이 침략자입니까? 맞지도 않느냐. 역사를 또 왜곡하고 있잖아요.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로 김일성이가 대리전쟁한 건데 모택동이 침략자라고 봐야지. 이런 뭐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니까 동북공장을 통해서 그렇고.
북한이 남침은 언급도 하지 않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이 한반도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지금 맞게 끌고 가려는 그런 못된 의도가 보이고, 예? 6.25 전쟁 문제, 당연히 미국의 고맙고, 인천 상륙작전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잖아요. 그걸, 물론 뭐, 모택동이 여기 참전해가지고, 다시 3파선을 긋는 그런 세력균형의 축을 형성해서 뭐, 6.25를 항미원조 전쟁으로 규정하고, 모택동을 찬양하는, 뭐, 중국의 자신들의 역사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연예인들의 그 순수한 균형 잡힌 이야기도 갖다 뭐 폄하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중국 공산당은 안 되지 않나요? 오히려 2016년도 한번 보세요. 사드 배치했다고 롯데마트 문 닫고 말이죠. 여기 여행객들 감소해가지고 여기 면세점들, 호텔업계들 다 부도날 지경이 되고 이렇게 치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중국 공산당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전체주의적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향해서 배치하고 있는 한반도뿐만 아닙니다만은 뭐 저 일본, 동남아, 남중국해까지 커버하는 그 천여기에 달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왜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는 그래서 배치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지운 다음에 사드도 배치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지우지 않고 사드만 배치하지 말라고 이런 합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문화 분야에서도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중국 공산당한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왜 주미 한국 대사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왜 하느냐 이거에 계속 미국에서 계속 지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아니면 대사직을 그만두고 그냥 야인으로 들어가서 어디 학교에 가서 하든지. 대미 외교의 최선봉장인 이수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그 한 신문 사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감에서 한미동맹 근본 흔든 주미대사 당장 해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 국무부가 지난번에도 논평했고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에서. 그때 뭐, 안미경중이라는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국무부는 뭐라고 그랬어? 한국은 수십 년 전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이미 선택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해양 세력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 국무부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맞서 함께 할 것이다. 그만 좀 하세요, 이수혁 씨. 왜 자꾸 미국 국무부가 동맹국 대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게 만드냐고. 외교적으로 이건 크게 소외받을 수 있는 배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폄하해서 좋을 게 없죠. 참, 그 중국 경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뭐 이 한 사설이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6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1년 후에 본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 정권이 결심만 서면은 1년이면 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주미대사가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수혁 씨 당장 해임하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걸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당장 하시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또 오늘은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그 발언에서도 많은 우리 당의 최고위원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제 신문에서 그 북한의 열병식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문제도 조금 더 어제 한 발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 이제 기념 열병식인데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당원분들이 이거 꼭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 핵 무력이 지금 향상이 됐고 김정은 체제가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이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발전된 역량을 과시하려고 징후가 포착됐는데 역시 그 두께라는 더 두꺼워지고 길이는 짧아진 기능이 향상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4,000톤, 5,000톤급 잠수함에서 발사하면 얼마든지 아주 위력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발전된 모습도 좀 선보였다고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ICBM 문제도 화성 여기 보니까 15호까지는 어땠습니까? 화성 15호까지는 최대 사거리가 13,000km 정도까지 받고 핵탄두 탑재량은 50에서 140kton급 약 한 개 정도를 다룰 수 있었어요. 화성 15형은. 그러나 이제 어제 선보인 ICBM은 알다시피 더 커졌고 뭐 바퀴도 제가 들으니까 뭐 21륜인가 이렇게 더 많이 달린 그런 이동식 운반체도 이렇게 보였는데, 어제 신형 ICBM 이름은 뭐 뭘로 할지 모릅니다만 선보인 그거는 최대 사거리가 15,000km까지 날아간다고 그러고 핵탄두 탑재량도 50에서 140kton급을 3개까지, 그러니까 다탄두까지 탑재해서 다탄두 기술이 지금 핵 전문가들은,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거의 러시아, 미국, 중국 수준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니트맨 3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최대 사거리 13,000km는 핵탄두, 다탄두를 이제 475kton급 3개를 좀 탑재할 수 있다고 자료상 나와 있고요. 중국의 등평 41,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 여기다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건데 20에서 150kton급 최대. 중국은 다탄두 10개까지 지금 소형화된 다탄두를 장착해가지고 발사해가지고 위협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서도 봅니다만 등평 41 미사일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도움을 받고 비슷하게 이렇게 개발한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은 2017년 선보인 2018년 선보인 이후에 굉장히 그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금 화성 이제 15형에서 하나 전진돼서 이름을 16형이라고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화성 15형은 길이가 22m였는데 지금 24m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 차량도 지금 공개가 됐다. 다탄두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확보됐다는 분석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이 신형 ICBM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고체 연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A형 같은 경우는 역시 그 다탄두로 추정되고 크고 가벼워진 것이 아닌가, 잠수함에서 발생한 것, 이런 지금 추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내적인 결속을 이루고 무력 시위를 통해 가지고 대외 협상력을 높인다. 특히 종북 정권인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해주는, 비판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만.
그런 무력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그래서 도발과 대화를 양면전술로, 강원 양면전술로 지금까지 온 북한의 전형적인 건 하나의 쇼의 장면인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뭐 북한의 호전적이고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대화 메시지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김정은의 거짓 평화수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균형이 깨지고 미군이 빠지면은 거의 뭐 적화 수준의 그런 불균형적인 힘의 불균형, 공포의 불균형이 지금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탄두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도 종전선언 촬영하고 무슨 평화체제론을 얘기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자꾸 평화체제 얘기하는데, 아니 평화가 말로 확보가 되고 종이쪽지로 확보되는 게 아니잖아. 허구 논리다. 북한의 그런 혹독한 독재성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현실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평화론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언론들이 자꾸 북한을 옹호하고 주사파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YTN은 북한의 열병식을 주생중기까지 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여기가 뭐 평양입니까? 서울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는 미리 땡겨서 하고 그 행사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중국과의 국경 폐쇄 뭐 이런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체제 말기적이라고 이렇게까지 듣고 있는데, 몇만 명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우리 남한의 코로나를 걱정한다고 그런 거짓의 메시지를 대한민국의 지도급의 인사들이, 종북적인 인사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사파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몇몇 인사들이 정말로 국민과 역사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 번이라도 군사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체제 아니에요. 미국을 적으로 삼고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향상됐는데도 자신들의 그 폐쇄적이고 인류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체제는 아랑곳지 않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던 그들의 못된 섭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 이런 거는 긴장 완화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시적인 북한의 전략이었지, 지금 이번 열병식에서도 보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변하리라는 그런 기대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열병식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많은 수만 명의 군중을 혹사시키면서 메시지를 내려고 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야간에 해서 뭐 가짜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일단 국제적인 분석가들의 분석은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누가 제일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대한민국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적화의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없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씨나 주미 한국 대사 이수혁 씨도 종전선언 이야기하는데 열병식에서 본 메시지 알면서도 그럽니까?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지막 체제 보존을 위한 마지막 생존수단입니다. 결코
비핵화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외교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를 달성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조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은 어디 편이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편이냐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어느 유튜버도 이걸 말씀하시더구만요.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북한을 건들 생각 하지 말아라. 미국도 협상장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줘라.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은 뭐 대화 상대로 치지도 않고 아주 폄하하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무슨 꼬봉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앞으로 대화할 때 비핵화는 이제 의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그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는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남한정부 배제하고 한반도 주도 세력으로 자기들이 지금 등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협정 맺는데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 얘기를 왜? 그럼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기 내리고 중간적으로 뭐 사회주의 연방 한반도 기록하고 나중에는 전체주의 체제로 편입될 겁니까? 대한민국이?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뭐 이미 다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 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7월달에 괌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의 코로나 핑계로 안간한 정경두 씨.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 와서 인도태평양 구상, 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쿼드 회의에 들렸다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광경화 외교부 장관 쫓아가지고 좋은 생각 아니라고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거는 등 돌리기 하고 미국에 가게 한 이 정권. 일본, 미국, 호주, 인디아나 이미 깊숙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한국 또 거기에 좀 나중에 쿼드 플러스 3에 좀 껴달라는데 좋은 생각 아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미국의 국무부의 견제가 나오고 아니라는데도 종전선언하는 이 주사파 정권. 왜 자꾸 종전선언 이야기를 문재인 씨도 그러고 이수혁 씨가 왜 자꾸 하냐고요. 대한민국 국익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지난 8일날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하도 이제 우리 정부가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 세미나에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종전선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불가분의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강조했고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분명히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했어요.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대북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뭐라고 그래서 의미 없는 언어의 향연만을 희망한다는 이 정부의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비판했고 빅터 차 CIS에서 한국 석자죠. 코리아 체어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분단국의 한 정파가 관련국과 협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협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또 수미 테리 씨 선임연구원 CSIS 그분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괴뢰 정권에 의해 가지고 피살 소각됐는데도 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런 정국에서 종전선언 얘기하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 얼마나 북한에 이렇게 저자세로 무슨 실체도 없는 대화 때문에 남북협력사무소가 폭발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도 북한의 눈치 보면서 구걸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참. 아니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또 뭐 김정은이가 무슨 통일선전부 팩스매치를 통해서 그게 뭐 진짜 메시지인지 지들끼리 통일선전부에서 뭐 이렇게 팩스 보낸 메시지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미안하다는 얘기했다고 외교적으로 그게
사과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살당하고 소각당한 시체가 소각당해 그 사망 사건이라고 교통사고 사망 사건하고 언어도 지금 교정해가지고 이 정부가 지금 이모 씨 피살의 그런 북한의 잔혹함과 비도덕성, 비윤리성을 은폐하고 엄호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보기에는 이거 한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씨죠. 그분은 이 피살당한 이모 씨 형 이제 이래진 씨인가요? 그분이 가족들이 여기 서울 북한 인권 사무소 통해서 그걸 조사해서 규명해달라는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위는 곧 국제사회에 고발되고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남북적인 특수 상황이라고 해도 이거는 보편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요즘 북한이 이런 계속 자신만의 메시지로 대한민국을 깔아뭉개고 계속 자신들의 그런 국가의 위익을 전체주의 국가로서 관철시키고 있는데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그걸 강력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국민한테 기자회견 한번 없고 누구 한 사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걸 생중계해가지고 마치 북한의 열병식이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위익에 부합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나 일으키게 하고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더 이상의 핵기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상회담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북한의 이런 무력시 장난에 해가지고 이제 허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대외 노선을 확대해 가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은 한반도에 엄청나게 후폭풍이 불 수 있는 개연성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가끔 소개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인 블루스 클링어 선임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는 도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과시적이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협상을 하려고 지렛대를 높이다 보니까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에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1년에 새로운 ICBM 시험 발사하면 아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남중국해, 대만 해협보다도 한반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봅니다. 앞서서 걱정을 해봐야 돼요. ICBM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선보인 무기들 여기 지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 16형이라고 이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급 이동식 ICBM부터 해가지고 기존 화성 15형은 길이도 좀 짧고 운반대 축도 9축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선보인
화성 16형 같은 경우는 두 축이 더 많은 11축이고 바퀴도 21륜형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 길이도 화성 15형은 22m였는데 지금은 23m까지 길어졌다. 화성 15형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13,000km까지 날아가는데 이거는 지금 15,000km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 그뿐입니까? 그날 선보이는 무기들을 보니까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에서 그 A가 붙은 거 더 개량됐고, 또 발사관 6개를 갖춘 초대형 방사포. 이거는 뭐 대한민국을 향해서 쏘면은 요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K1 전차와 비슷한 신형 전차, 전자포, 스트라이커 장갑차. 지난번에 작년엔가 시험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 에이테킴스 미사일도 개량형도 등극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런 현상 속에서도 평화 타령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 이렇게 갉아먹는 엄청난 의미는 지금 과소평가하고 대화하자는 북한의 대남전선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화하자는 대화복원 메시지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외교부는 뭐 종전선언에 문재인 씨가 한 거에 대해 소응을 기대한다는 정신 나간 논평을 하고 있고, 통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한다. 아니,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 말로만 됩니까? 아니,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으로. 또 국방부는 뭐라고 했어요?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 6.25 때 북한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남침했어요? 그리고 미사일 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응? 또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정권의 견인차는 뭐라고 그랬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의지의 화답. 뭘 의지의 화답했어요? 군사력을 과시하고 말이죠.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얘기한 말이죠. 그 이모 12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그런 거나 좀 빨리 응답을 하자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은 하고 있고. 참. 아이고, 참, 뭐, 자꾸, 뭐, 제가 더 이야기하면은 비판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응? 그런 말씀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야기를 좀 끌고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전국에서, 제가 그분 자료를 자주 인용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커퍼레이션 선임용,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이분이 또, 마침 이제 여기 동아일보 주요 언론이 그동안에 이메일 인터뷰 수차례 해가지고, 이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해놓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거를 내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저 자료를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 브루스 베넷 미국의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 랜드 연구소에 75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 이걸 연구해온 분이에요. 현재도 선임 연구원으로 있고 현재는 피들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글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얘기합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 체제가 언제든지 위기에 처하고 뭐 붕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체제 결속을 위해서 한국을 침공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많게는 지난번에 미 육군성 보고서는 60개까지 봤는데 120개까지도 보는 견해도 있다는 소개도 했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연히 핵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공격한다. 미국은 핵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동맹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준다면 미국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선제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새롭게 이분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좀 감명 깊게 들은 거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뭐 그 전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해서 중국 공산당의 패권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 정권을 국민들은 쫄쫄 굶고 다 망하더라도 독재 체제는 유지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앞으로 김정은은 비핵화론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핵보육으로 인정됐다고 치고, 이제는 비핵화론에 응하지,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다고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전쟁을 한다면 핵을 사용하는 전쟁으로 가서 재래식 전쟁이 아닌 단기간에 끝내려는 그런 전략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을 절단시키고 대한민국을 포로로 이미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제압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면에 대한민국은 계속 이런 상황에서 군대 줄이고 병력 줄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방위 능력은 계속 약화가 되고, 군사훈련을 지난 3년 동안 안 해가지고, 여기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걱정하듯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무너져 내린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하겠어요. 우리 미국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책임진 이 정부가 정말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혹독한 그런 현실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주사파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스스로도 요즘 많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진실과 정의가 많이 사라지고 편법과 거짓과 위선이 승리하는 정치부터 모든 영역에서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반도에서는 또 악의 세력이 이렇게 망하기 직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푸드득 떨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상, 또 가장 소중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잘못된 의도들,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출세를 위해서인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많은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지도층들이 꼴불견인 그런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고민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조 시대를 치면 목숨 걸고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선비 정신으로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국 안민의 그런 정신을 되새기고 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실을 분석하면서 잘못된 세력의 그런 허점과 위선을 비판하고 꼬집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빨리 현실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정도 방송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